근데 반도체는 아직 펀더멘탈리 돌아서는 모양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. 왜 그러면 뭐 미국이나 유럽 주식은 계속 올라갈까? 전제 조건이요. 이번에 뭐 SG바 진거 폭락 사태. 네.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. 제목이. 그게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이죠. 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. 네,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.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이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지난번 제가 뵀을 때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역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러나 오늘 또 다행히 메카시하고 바이든하고 파국은 없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어떻게 일단 이 상황을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. 뭐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뭐 매년 있는 거잖아요. 매년 뭐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그 막판에 가고선 합의하고. 근데 한 번만 뻐그러졌던 적이 있었죠. 제 기억에 2011년도인가 한 번만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그 당시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뭐 늘 뭐 삿바 싸움 하다가 막판에 가서 또 합의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. 시간의 문제고. 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. 네.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뭐 이러저런 파장을 내면서 갈 네. 것이다. 잡음을 내면서 네. 그게 또 공화당의 그 정치 네. 지형에 유리하고 왜냐면 자꾸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실정을 끄집어야 되니까 네, 뭐 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. 뭐 그럴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게 어차피 뭐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오랜 기간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늘 결론은 그러다가 합의 보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어떻게 네. 보세요?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 이것이 이렇게 좀 해결이 된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네. 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네. 좋아하시던데요.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. 생각보다 시장이 세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한 조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.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조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.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뭐 빠르면 2분기 아니면은 뭐 아니 더 지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아래 그렇죠. 공포, 뭐 뒤에 공포,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뭐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, 뭐 2분기부터 경기 침체. 그런데 생각보다 나오는 데이터들이 침체를 별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제일 중요한데,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의 전제 조건은 고용이잖아요. 네. 근데 고용이나 임금 데이터가 그렇게 급하게 안 꺾이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 꺾이지는 않고, 뭐 그런 상태인데 물가 데이터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,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숫자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, 일본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. 네. 근데 숫자들이 보면은 뭐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참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.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본 적이 없는 건데 분기 단위긴 하지만 뭐 그렇고, 중국도 기대만큼 리오프닝하고 나서 기대만큼의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의 숫자로 회복을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야, 이거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는 거 아닌가?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미 반등이 아니라 이미 유럽은 아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, 네. 일본 시장도 니케이 225가 3만 포인트를 넘어서서 이제 지난 고점을 넘어섰고, 뭐 미국은 이제 제일 조정받고 있지만 그런 상태고, 뭐 우리나라만 제일 그냥 밑에 있는 거죠.
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틈만 나면 한번 달려갈 수도 있어.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횡보했거든요. 네. S&P 500 지수로 보면. 그러다가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가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조금 시장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, 뭐 일본도 1분기 때 네. 경제 성장률이 GDP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뭐 네, 네. 그러던데 우리는 이제 자꾸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해외 글로벌리 좋아져도 네. 우리의 주식 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네. 아닐까?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. 지금 그렇죠. 지금 지금이 예, 다른 나라 시장들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지수가 한 2,500포인트인가요? 우리 못 가고 있잖아요.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러한 원인을 우리 어쨌든 경제의 어려운 원인,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네. 그 IMF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잖아요. 세 번인가 그렇죠.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데는 올리면서 네.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과의 어떤 네. 그 수출 문제가 얽히면서 네, 네.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네. 앞으로 더 심하게 커지는 네. 문제가 아니냐 이런 네. 시각도 있거든요.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 상대국으로서 중국이 제일 컸는데,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. 그것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인데. 네. 근데 이게 보통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유시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패턴인데 9월은 자유시장인데 정책도 자유시장 같지도 않고 나타나는 숫자도 별로인 것 같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근데 이제 뭐 그런 우리 정책적인 뭐 그런 미스도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. 반도체.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산업에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거의 뭐 30% 가까이가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흑자를 제일 많이 냈던 품목도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흑자폭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 쪽으로 반도체 들어가는 걸 규제하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지금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. 안 좋죠. 예,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안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불편하죠. 불편하니까 반도체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중국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면에서 뭐 미국하고 교역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중국 또 하나의 큰 파트너가 중국인데 중국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. 하긴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. 그분은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. 네. 그 지금의 그 우리 한국 정부의 스탠스가 미국과 이게 밀접하게 되고 중국을 네. 완전 그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완전히 네. 그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베 정부가 했던 그 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. 아니 일본은 그렇게 해도 돼요. 일본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해양 세력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인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붙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일본은 뭐 미국하고 뭐 필연적으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우리처럼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딱 그 반도에 있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중국에 대한 경제 교역 얽혀 있는 게 더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실용 외교를 하는 게 필요하죠. 그러니까 뭐
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 뭐 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이게 뭐 정치 얘기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뭐 민주당 뭐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뭐 이렇게 보수당 정권 바뀌면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또 친일을 하고 그러면 그거 뭐 외교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그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지. 정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거죠. 그러면 그 상대국이 볼 때에도 그런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정치 방송은 아니니까요. 좀 안타깝죠. 하여튼 그러한 현상들 네.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2,500에서 네. 지금 뭐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네.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. 이게 언제쯤 좀 풀어질까? 네, 네. 근데 오를 만한 요소가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결국은 뭐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장이죠. 네. 종목장의 형태로 개별 종목들이 뭐 많이 주도를 했었고, 근데 이제 2차 전지 많이 올라왔는데,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 그렇지만 좀 과열돼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, 그 과열된 부분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. 고점에서 보면 한 20-30%씩 빠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시세를 한번 냈고,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큰 쪽에서 뭔가 끌고 갈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자동차는 괜찮죠.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. 근데 뭐 산업재 쪽, 철강화학 이런 쪽 아직 온기가 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제일 큰 게 반도체잖아요. 근데 반도체는 아직 펀더멘탈리 돌아서는 모양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. 만약에 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, 아니면 뭐 반도체 회사들의 손실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, 이익이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 바닥은 아마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런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쨌든 7만 원대, 8만 원 깨졌다 지금 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산 게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. 네.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시장도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또 우리도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. 최근에 그렇죠.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으니까. 그리고 뭐 제일 과열되어 있던 섹터가 그 2차 전지였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을 웬만큼 받을 만큼 받은 것 같거든요. 네. 매물 소화도 좀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번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우리 코스닥이었다고. 그렇죠. 35%인가 뭐 그렇죠. 33%인가. 그랬다가 거의 10% 이상 반납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이 네. 등락이 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. 결국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참 힘들다.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. 요때 팔았어야 되는데. 맞아요. 왜냐하면 주가가 꾸준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가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더라.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. 왜?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나는 점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GDP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는 늘 성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 펀더멘탈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, 그 다음에 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필요한 것, 실물 경제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그 돈을 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인플레 압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박스피. 박스피에 몇 년 있다가 지난번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뭐 외부에서의 뭐 자금 유입 아니면 뭐 동학 게임이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 팍 튀어 올라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다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그렇죠. 원위치로 오고. 네네네. 좀 근데 참. 그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왜 그러면 뭐 미국이나 유럽 주식은 계속 올라갈까? 그런 거를 보면 전제 조건이요.
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연금이에요.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연금이라고 하는 그 돈 들어오는 돈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퇴직연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주식을 사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어디 주식을 사냐? 그러면 MSCI 월드 인덱스에 보면 미국 시장의 비중이 50%가 넘어요. 자기 나라 주식을 사는 거거든.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을 안 사잖아요. 그 차이죠. 그 차이고 그거 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. 네. 왜? 지금 봐요. 미국 시장이 인플레 압력 때문에 주가의 부담을 느끼니까 그 대한 시장을 찾잖아요. 그게 처음 들어갔던 게 유럽이잖아요. 그 유럽이 작년에 제일 좋았잖아요, 시장이. 그 다음에 올해는 보면 그 돈의 일부가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뭐 일본이 우리보다 무슨 경제가 특별히 좋냐? 그렇죠. 안 그렇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니케이가 3만 원 넘어섰어요.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가가 3,300포인트를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아직도 이머징 시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쨌든 시장이 별로잖아요. 기대했던 것만큼 리오프닝 그 경제적 효과가 없고 어쨌든 미국이 견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이렇게 빌빌거리니까 우리도 뭐 이머징 나라에서 따라서 빌빌거리는 거죠. 그래서 판을 갈아야 된다.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판을 갈아야 된다. 참 이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거를 다들 동의를 해요. 그리고 우리가 빨리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. 네. 근데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게 요구 사항을 맞춰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24시간 외환, 그 외환 태환 문제.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? 정부에서. 네,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 공매도 얘기하면 또 악플 무지하게 달릴 텐데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럼 그 공매도가 시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해악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세계적으로 존재하겠냐 그런 거죠.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근데 왜냐하면 공매도라고 하는 게 결국 공매도도 언젠가 풀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요새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이번에 뭐 SG바 증권 폭락 사태, 네.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. 제목이. 그 왜 SG바예요? 그게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이죠. 그 작년에 주식을 본 사람들은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생각해봐요. 그게 주가라고 하는 게 늘 등락을 갖고 움직이는 거지만, 근데 그 종목들이 보면 그 이상한 종목이 아니에요. 다 자산 가치, 그러니까 자산주예요.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언더밸류 된 주식들이거든요. PBR이 뭐 한 0.5배 이하의 주식들이었는데,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올라간 거죠. 네.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삼천이나 무슨 그 서울 도시가스나 도시가스 회사들 보면 아마 모멘텀은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누가 봐도 이건 작전이다. 에브리바디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작전을 해서 주가가 폭락한 거죠. 물론 끝에는 그거를 매도했으니까 누가 대주주가. 그러니까 아마 작전 세력들이 대주주가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작전 세력들이 이번에 건드린 종목들을 보면 지주회사가 많아요. 네. 그럼 지주회사의 거래량이 적은 그런 것들은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대주주가 주가 오르고 내리고 간에 내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서 잘 안 팔아요. 뭐 올라가는 대로 냅두는데 이번엔 파는 거죠. 거기서 꺾인 건데 전 생각하기에 공매도 제도가 있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건드린 거 보면 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만 건드렸거든. 만약에 공매도를 할 수 있었으면 그거 아마 주가가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. 그 비싸다고 생각한 그렇죠. 매매 세력들이 거기서부터는 공매도가 들어왔겠죠. 그러니까 왜 주식시장이 존재하느냐? 주식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프라이싱이에요. 적정한 주가 산정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시장의 존재의 의의가 있어요.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
이 매매해갖고선 돈 벌어가는데 존재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산업적으로 보면 이 실물 자산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가격, 적정한 주가 형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보면 테크 주식들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잖아요. 네.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 상당 부분 망하지만 거기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 고평가를 정당화하잖아요. 그 우리가 봤던 게 테슬라 같은 회사잖아요. 그러면 테슬라 같은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? 시장에서 고평가를 통해서 돈을 대주니까. 네.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과거에 아마존도 그랬고 다. 그게 주식시장의 존재 의의지 주식시장에서 뭐 여기 들어와서 뭐 개인 투자에 돈 벌어서 그건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꼭 공매도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 폭락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누구냐? 제가 보기엔 작전 세력이 주범이고 공범은 누구냐?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거래소, 금감원, 금감위원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?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? 왜 몰라요? 시장감시센터가 다 있는데 거래소에 시장감시 기능이 있는 건데 거래소라고 하는 게 뭡니까? 거래소라는 게 이상 거래들. 그렇죠. 거래소라고 하는 게 거기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그 안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. 거래소가. 그러니까 그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지. 그리고 그거는 거래소만이 아니라 금감원도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. 정책적인 거는 금융위원회가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됐으면 이런 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아이러니죠. 네. 근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.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올릴 때 그걸 따라 들어간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CFD 거래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사기만 하면 쭉 올라가니까 거기에 편승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이번에 폭락할 때 뭐 작전한 친구들이 폭락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뭐 인과응보죠. 그렇지만 그렇죠. 거기에 괜히 편승해서 들어갔던 엄한 개인들이 그렇지. 우량주라고 깨진 게 생각하고. 그런 게 문제죠. 근데 우량주는 우량주였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어요. 올라갔을 때는. 근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네. 이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. 공매도 자체. 네. 그러니까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. 계속 안 팔고 버티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. 뭐냐면 개인들은 공매도 하면은 그 기한이 있잖아요. 3개월인가 연장해봐야 뭐 몇 개월 안 되던데. 나는 기관도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지. 뭐 힘이 있는 놈은 계속 때리고 끝까지 그렇잖아요. 우리가 왜 뭐 이렇게 도박할 때에도 미천이 두둑한 놈이 계속 배팅 올리면 결국은 걔가 이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제가 보기에는 기한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공매도에 왜 개인은 기한을 두고 기관은 외국인은 기한이 없다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동일한 조건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이러한 것들, 이러한 우리가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꾸준히 이렇게 뭔가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선진자금 MSCI 이게 들어와야 된다. 그렇죠.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야. 필요한 거는 다 우리는 오픈해야 된다. 그게 돼야 진짜로 안정적인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. 그럼 밸류에이션 전 분명히 그럼 코스피가 지금 2,500이 아니고 한 4,000 간다고 봐요. 당연히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런 어떤 불공정한 이런 것들만 빨리 법제화하고.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되는데도 못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 기간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산정이라든가. 그게 이제 선거 가까이 돼서 이런 것들이 표에 영향을 주겠다. 그럼 하겠죠. 근데 뭐 그게 아니면 그렇게 뭐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거는 여론상 반대하는 여론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더더구나 손대기가 어려운 거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 한국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여기에 편입이 돼야 된다. 제일 중요한 이슈는. 네.